네, 2025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진행을 맡은 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김한 한겨레 21 기자, 이지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 분은 각자 뭐 서로 좀 자주 뵙고 하셨을 것 같은데 다 제가 두 분은 오늘 처음 뵙네요. 저도 예, 네. 많이 뵀었는데 진행하시는 분을 처음 뵙네요. 두 번째 진행입니다. 두 번째 진행. 네. 사실 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갈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계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가기 이전에 무려 또 단독 보도가 지금 있어요. 자, 단독 보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김무성 전 대표 이재명 캠프 영입설 없던 일로라는 단독 보도입니다. 자, 이 내용 이지은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영입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민주당 측에서도 이제 뭐 탄핵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를 봐서 탄핵에 찬성하면 모르겠는데 반대하는 인사를 영입할 수는 없다. 이런 공감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찌라시가 굉장히 많이 돌았던 네.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뭐 김무성 전 대표가 먼저 뭐 영입을 좀 하려고 제안을 했다가 뭐 팽을 당했다 이런 얘기부터 계속 돌았는데 네. 결국 근거는 없는 이야기로 끝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네, 인사들에 네. 대해서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없다. 기조에 따라서 네.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함께하기 어려운 걸로 네.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근거 없던 이야기는 또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는 논해졌던 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을 또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영입될 사람들은 누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이후에 누가 또 좀 거론이 될까요? 저는 우리 기자님이 제일 취재력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미리 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상돈 전 의원님 아. 많이 또 생각하고 계실 수도 예. 있는데 그 2022년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도 만났었고 또 작년 9월 달에도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났었습니다. 이렇게 대선 때랑 작년에 연이어서 만났던 분이 세 분이 계세요. 윤여준, 이상돈, 김종인.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여준 전 장관님이 이미 만났으니 영입을 했으니 나머지 한 분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중앙대 법대 은사님이시고 그 이재명 후보의 은사님이시고 그 전에도 정말 정치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남시 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까지 올라온 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긍정적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중간에 당 대표 이제 나왔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당대표로 나오는 게 현명한 결정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아마 제자를 좀 걱정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은 탄핵도 됐고 윤석열은 탄핵이 됐고 또 이재명 후보는 이제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떨쳐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또 메시지 기조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당내에 좀 물어봤더니 네. 뭐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해주시지만 도와주실 그렇죠. 거다. 뭐 이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재명 그 후보의 지난해 이제 행보 그 과정 속에서 함께했던 보수 인사들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가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 저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이상돈 전 의원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이제 법제처장이었던 사람. 그 지난 11월 달에 보면 임기단축 개헌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이 이석연이죠. 이석연 전 법제처장. 네, 전 법제처장. 지금 이분 이야기도 같이 또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기자들의 반응은 이재명 대표가 조갑제 정규제를 만난 이후에 누가 와도 사실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 놀랍지 않고 않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과거 같으면 운동장 엄청 넓게 쓴다 이런 평가도 할 텐데 지금 한쪽 세력이 사실상 운동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운동장을
다 가져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그 전제는 아까 이제 뭐 김무성 전 대표 영임에서도 말했지만 이 이제 계엄과 내란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만 일치하면 지금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고 저 윤여준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수 쪽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입장도 그거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을 어떻게 일으키냐. 그리고 저쪽이 너무 못한다. 여긴 이미 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후에 뭐 모르겠습니다. 뭐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합쳐진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움직이는 국면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사회적 상식이 있는 세력이 저쪽이 벌인 일 그리고 저쪽이 그 후에 보이는 행태를 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로 이제 모여지고 이재명 대표도 후보도 그래서 어제 이제 현충원 갔다가 바로 SK 하이닉스 가는 모양. 그 현충원에서도 뭐 그 보통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참배하지 않는 그리고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까지 참배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인물이 아니라 가치를 확장해 가겠다. 뭐 이런 그런 메시지가 지금 주요한 것 같고 사실 누구를 영입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저쪽이 너무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약간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아니 기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그리고 내란의 밤 그 기점까지 해서 너무 이제 망가져버린 보수 진영이잖아요. 그렇게 무너져버린 보수 진영의 어떤 공백을 메꾸려고 이재명 후보의 사실 여러 메시지를 통한 그 확산의 의지는 분명히 있어 왔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보수 진영의 원로 인사부터 해가지고 그냥 앞으로도 계속 줄줄이 좀 영입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분기점은 오히려 그래서 중량감 있는 보수 원로가 아니라 김상욱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의석수 변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가 방금 말한 맥락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를 치르는 모양새를 봤을 때 이 정당이 존립 말하자면 희망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국회의원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뭐 급격한 붕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뭐 대선 이후에 가시화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상욱 의원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미래와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오합지졸만 남았다, 좀 알맹이 없는 정당으로 전락한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와중에 단독 보도가 하나 떴어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금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다 이런 소식이 또 지금 나오고 있네요. 김부겸 전 총리의 합류 소식은 어느 정도 사실 예상했던 이야기이긴 해서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뭐 어느 자리를 맡느냐의 문제인데 저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 때문이겠죠. 아 그렇죠.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신 그분.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 국회 사무총장 삼선 의원 출신이죠. 권오을 전 의원의 그 지지 선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침 또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통화 내용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12.3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진짜 민심이 찬성 반대해주고 굉장히 분열 갈등이 넘어서 저주와 증오의 내전 상태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 통합을 통해서 지휘하지 않으면은 국가 발전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가장 책임자가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그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까지 확실하게 외연을 넓히겠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서 찬성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후보 고향이 안동입니다. 안동을 비롯한 경북이나 대구가 일당 독주로 나라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떨어진 지 한참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도 정말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그리고 경제를 회복해서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남이 나라 발전에 다시 중심으로 우뚝 서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 지역 대통령 배출해서 하여튼 발전의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자는 입장에서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 의지에 함께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안동의 이야기를 하는 거면 TK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되는데 일단 권오을 전 의원의 이렇게 합류 소식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은 권오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좀 보수 내에서는 좀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고 삼선 의원에다가 이제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분이셔서 뭐 일단 합류 자체가 도움이 되기는 될 겁니다만은 저는 사실 정당에서 어떤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어떤 표를 갖고 오려는 전략을 많이 쓰잖아요. 이번에는 저는 뭐 그런 전략은 크게 유효하진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당에서 청년 인사들 몇 명 영입한다 그래가지고 청년표가 그대로 따라오거나 특히나 보수 정당에서도 호남에 대한 민심을 얻겠다고 호남 출신 인사들
갖다가 영입해가지고 호남표가 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으로는 뭐 권오을 의원님 같은 분이 가셔서 도움이 조금은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금 이 보수의 종말이라고 하는 상당히 어떤 한 축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는 네,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나 메시지적으로나 실질적인 내용의 면에서의 어느 정도의 공간이 열려 있는지를 정당 스스로 좀 보여줌으로써 보수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까지도 좀 더 확장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뭐 정규재, 조갑재 이 두 분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나셨던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 신망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전에도 뭐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가 또 반대했다가 또 이준석 후보 지지했다가 뭐 굉장히 갈짓자 행보들 네. 많이 해왔던 좀 신망이 좀 이뤄진 인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과감한 보수 영토까지 확장하는 내용과 그런 메시지와 정책의 변화를 더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공감을 받지 못했던 인물들이긴 하지만 내란을 옹호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 상식과 비상식이 좀 나눠진다라고 평가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 권오을 전 의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1시에 시군의회 의장을 예. 비롯한 보수정당 출신의 인사들과 지지선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포항, 구미 등 경북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제 계속적인 이런 지지 선언을 이끌어낼 예정이거든요. 아, 네네.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북 지역에서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경북 지역의 지지세를 올리고 또 표를 가지고 온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의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안동 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3년 전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다. 3년 전에는 지금 후보가 안동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여기 내 고향 안동입니다. 저 안동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아니 당신이 무슨 안동 사람이야? 당신은 성남 사람이잖아. 서울 사람이잖아.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이 안동 사람이지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안동이 보수 지역이긴 하지만 예로부터 뭐 의병운동도 했고 독립운동도 했고 나라를 지키는 데는 진심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는 우리 안동 사람이 나서서 나라를 지켜야지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난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런 분위기가 돼 가고 있다. 오히려 자부심이 점점 이게 더 맞습니다. 생기시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지역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 아까 이제 권오을 전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재명을 통해서 지역 발전도 좀 이루어 보자 이런 분위기도 지금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예측하건대 안동에 있는 유생들이 네. 지지 선언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사실 이제 지역 전략을 이제 하면 각 캠프의 전략 단위에서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TK 유권자가 몇 명인데 우리 지지율이 몇 프로가 나오면 몇 표가 된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해서 이제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구 경북이 한 420만 명 정도 됩니다. 유권자 수가. 그러니까 네. 사실 호남의 2배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80%가 나오는 것과 대구 경북에서 40%가 나오는 게 사실상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같은 효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저는 이번 선거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지역을 계산하는 지역의 표를 계산하는 어떤 퍼센테이지와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문법이 많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내란 사태는 엄청난 것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우리가 좀 선전했을 때 TK에서 얻을 수 있는 표의 총량을 훌쩍 뛰어넘는 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저쪽이 51%만 이기고 우리가 49%를 먹어도 지는 빵으로 수렴되는 거지만 전국 단위 선거는 그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위기라는 게 굉장한 효과, 그러니까 표 집계에서 굉장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수락 연설에 강조했던 그 통합의 메시지와도 맞물리는 행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좀 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번 선거에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탄핵 찬성을 한 국민의힘 그 김상욱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세간의 관심이 있는데 취재들을 다 각자 해보셨겠지만 일단 김상욱 의원이 뭐 제가 또 들었던 취재 루트를 통해서는 열심히 좀 관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슬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원은 아직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 입당을 할지에 말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크게 열어놓고는 있다. 약간 애매한 스탠스라고는 하지만 근데 또 이제 김상욱 의원과 또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은 그렇게 나오고 있긴 하나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에 입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세 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입당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지난 21일 날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네. 그때 뭐 한 4가지 정도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이후에는 뭐 나의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4가지가 뭐였었냐면 뭐 윤을 제명한다, 윤석열을 제명한다. 그리고 뭐 한덕수와 야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그렇죠. 한다. 그리고 사과도 해야 된다. 네, 사과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민생에 대한 뭐 추경해야 된다. 뭐 이런 4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전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일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5월 3일 정도까지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내 거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네. 없다. 거취라는 게 탈당을 의미하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탈당과 뭐 민주당 입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가능성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게 결국은 사리분별이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란의 본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 국면에서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목소리를 꽤 많이 낸 인사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사실 뭐 한동훈 후보 쪽으로 좀 기웃거리다가 또 그쪽에서도 단톡방에서 좀 김상욱 의원의 돌발 행동이 좀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뭐 카톡방에서 쫓겨나기도 나가달라.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는 이미지로는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 뭐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부에서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내부에서 본다 그러면은 함께 이렇게 정치를 하기에 이렇게 좋은지 나쁜지 이건 좀 평가가 갈리는 네네. 것 같아서 이번에 민주당이 저는 압승을 거둘 기회이기도 하고 또 거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떤 특정 인사들을 영입해가지고 어떤 뭐 정치적인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이런 시간에 그 AI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더 잘 설명하고 조금 더 그 원래 취지 그때 당시 뭐 K-엔비디아 이야기까지 이재명 후보가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뭐 국민의힘에서 뭐 공산당식이다 뭐 나눠주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즈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보수의 정체성을 정말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원한다면은 김상욱 의원 한 명 데리고 오는 거 가지고는 저는 크게 네. 영향은 없고 오히려 보수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적 방향 저는 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고 호소하는 것이 예.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와중에 채팅창에 이런 게 나왔어요. 신인규 변호사님을 민주당으로. 아니 근데 제가 제일 네. 궁금한 분 중에 네. 한 분이세요. 영입 제안 받으셨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영입 제안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제가 받은 바는 없고 그냥 주변에서는 이제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네네. 뭐 어느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 정치를 어디 가서 할 거냐 이런 거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어떤 자리를 향해서 갔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있을 필요는 없고 네네.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을 찾을 수는 있었으니까요.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정치 복원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정치 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국회가 해야 될 일,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있는가 반면에 반정치를 청산하지 않으면은 정치 복원의 길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정치 청산에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반정치 청산을 위해서 어느 정당에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면 저는 뭐 당장 오늘이라도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반정치 청산을 위해서는 제가 지금처럼 좀 외롭긴 하더라도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정치 청산에 네. 열을 더 올릴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정치 청장은 그렇죠. 또 맞물리게 되면 또 합류하게 되실 수 있는 청산 거니까. 특위가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아니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청산할 게 많아요. 내란 네. 청산도 해야 되고 그쵸, 그쵸. 이 예, 예. 반정치라는 거는 검찰 정치와 언론 정치를 활용해서 특정 정치인들이 그 반정치 행태를 많이 보이거든요. 뭐또 언론사가 합세하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닌데 네. 그래도 반정치 청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래도 듭니다. 신은규 변호사님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 품에 입당서를 지금 품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언제든 드리려고. 많은 분들과 뭐 교류하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이야기는 많이 입장에서는 나누고 굉장히 있습니다. 탐나는 인재입니다. 정말. 아유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그 현재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 87 헌정 이후로 정말 최대 득표를 얻으면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시점에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사실 그 내란범들의 테러 위협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좀 나오긴 했지만 더 그게 달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을호 경호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총리급 경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진 변호사님이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대표 시절에 실제로 테러를 당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스탠딩 오더라고 해서 아직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라라는 오더가 철회되지 않았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있었고 그런 얘기 나왔죠. 저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 제보가 그냥 허무맹랑한 제보가 아니라 너무 구체적인 제보들이고 그 이야기가 실제 그냥 좀 주요 인사들한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어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그 후보로 선정되기 전부터 경찰 밀착 경호를 받고 있었고요. 이 탄핵 이후에 사람이 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에서 이제 정식 후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 경호를 받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그 전보다는 좀 더 안전한 상태가 되겠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 또 지지자분들께 굉장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김진성 씨 그 테러범 같은 경우에도 예. 지지자를 가장해서 와서 그렇죠. 사인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암살 시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지자를 가장해서 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호원들의 안내라든지 이제 지시를 좀 따라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순회 경선을 다니면서 특히 이제 지자체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재명 후보 옆에서 이제 사진이 찍히고 싶어 합니다. 네네. 그렇게 사진을 찍어야지 다음번에 선거 나갔을 때 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경호관들은 저 사람이 지역위원장인지 아니면 아닌지 모르니까요. 뭐 지자체장인지 몰라요. 똑같이 이렇게 막는단 말이죠. 막는데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를 막아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나 네. 누구야 막 이러면서 누구야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고마워요. 누구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경호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양보 입고 와서 대표님 접니다 하는 사람들은 못 맡게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맞습니다.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니시는데요. 경호가 이제 노출 경호, 그러니까 공개 경호와 비공개 경호가 있습니다. 공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노출해서 공개 경호를 하는데 비공개 경호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유튜버 분들이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A라는 장소에서 공개 행사를 하고 B라는 장소에서 공개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2시간 정도 텀이 있다. 이미 유튜버 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디서 비공개 행사를 하겠구나.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공개 행사가 취소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분들, 지지자 분들 모두 이제 지지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후보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호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 근데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제 지금 뭐 압도적 1위 주자인데 이 경호 문제가 자꾸 이슈가 되는 거에 정치적 득실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미 한번 이제 그 테러를 당한 적도 있고 하기 네네. 때문에 그 긴장감과 경호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예. 이게 뭔가 이재명 후보가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이미지로 대중들에게는 근데 결국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박빙이고 두 명 다 똑같은 그거 경호를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미지가 부각이 되지 않는데 이 경호 문제를 말하자면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자꾸 부각시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간단히 얘기하면 이미 대통령 행사한다 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의 좀 전략적 고민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니요 그 말씀에 어느 정도 또 일정 공감하는 부분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무역을 또 참배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또 한 남성분이 이제 한 접근을 괴한이, 했다가 네, 맞아요. 무슨 그 서신을 전달하겠다. 서한을 네. 전달하겠다 했다 이제 제지를 당한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보여졌을 때는 그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근데 계속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전상의 그 이유 때문에라도 요 어느 정도의 그 접근 거리는 좀 제한을 두고 경호에 조금 더 좀 치중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정말 100%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초반에는 이재명 대표 경호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네. 네,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으면 이게 이제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 당선인, 전직 대통령, 대통령의 가족 등등 다 할 수 있고 제일 마지막에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주요 인사에 대해서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경호 구역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있고 안전 검측, 차단, 질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저는 초반에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도 접근을 못
못하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그 전에 뭐 입틀막이라든지 건의적이라든지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정말 이 경호가 여기에 대한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겠다. 경호가 진짜 중요하고 문제고 혹시라도 위협과 관련된 제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거 경호하는 수준에서 적절히 잘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제 뭐 예. 우리 김환 기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더 국민 곁으로 들어가고 국민 속으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모습들, 또 국민들도 바라는 지도자 상일 텐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놓고 보면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게 참 비극입니다만은 네. 또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이재명 후보만 테러를 당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테러의 위협에 지금 노출돼 있고 또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선거 기간에는 아주 짧은 기간이기는 한데 아주 과열되게 붙을 가능성은 명백히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관계 당국이 경호를 저는 더 엄밀하게 더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나 내지는 지금의 이 선거 환경이라는 게 옛날처럼 사람들하고 다 일일이 악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소통하는 게 있는 건 아니고 네네.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한 여러 가지 경호와 절충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은 그렇죠. 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달라진 상황의 현실에 맞는 네. 그런 경호와 또 선거 운동 이걸 좀 절충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사건 사고 없는 그런 대선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그래서 아니, 저는 맞습니다. TV 토론 많이 나가시고 그냥 유튜브 많이 나가시고 하시면 좋겠다. 아니, 충분히 또 지금 네. 뭐 댓글이든 뭐든 다 네. 소통이 그럼요. 가능하니까요. 네, 네. 소통이 충분히 그런 걸 많이 가능- 활용할 필요가 좀 있겠다. 네. 너무 네. 권위적이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현장에 가면 또 이제 지지자분들이 막 이렇게 떡도 드리려고 그러고 뭣도 자꾸 드리려고 해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 안에 그렇죠. 뭐가 들었는지 네. 어떻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있다라는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 최우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지지자분들한테도 좀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그 테러 이후에도 지지자들 간의 어떤 이 문화적 형성이 분명히 이뤄진 것은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고 멀리서나마 응원해 주시는 것도 네. 큰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거리를 두고 응원하는 것도 충분히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다음 저희 이제 묘역 참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또 말인데 앞서서 이제 한 서한을 전달하고자 이제 접근했던 사람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마침 그 참배를 했을 때 당시에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묘역을 또 참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현충원에 갔을 때 참배할 일정이 없었던 건데 현장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겠다라고 이제 결정하면서 즉흥적으로 결정이 된 사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내용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박태준 묘역 그 전 총리 묘역 참배 부분은 전 굉장한 의미가 전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예.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의 묘역과 함께 뭐 보수 인사에 대한 국민 통합연보다 이게 아니고 박태준 전 총리는 사실 이제 포스코를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으로서 사실상 이거를 기업을 일궈온 그 공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 아마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는 이게 지금 AI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네. 누구도 부인을 못 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뭐 국가가 나서서 하느냐 이렇게 하는 분은 AI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깔 때 그걸 어느 한 기업에게 민자로 투자해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했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많은 물류 기업들이나 또 대한민국의 여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 이번에 그 박태준 전 총리에 대해서 저렇게 한 것은 결국에는 이 AI 산업에 대해서도 제2의 포스코 같은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기업들의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 전 이 메시지를 반드시 전 담기 위해서 아마 간 거 아닌가 좀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업 성장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럼 다른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메시지에 초점을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저희처럼 이제 뭐 정치 관련된 뉴스를 보고 정치에 고관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근데 정치를 별로 모르는 사람들이 성남시장 하다가 여기까지 되게 빨리 왔네. 뭐 막 성남시장 할 때 복지도 되게 잘했네. 이런 이미지의 또 얼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얼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건 어떤 경제적 이미지와 성장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소득 어디 갔냐 이런 비판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그게 아니다라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본인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저는 보수 언론들도 그 부분을 지난주부터 걱정하기 시작했던데 오늘도 뭐 4만 불 가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 4만 불 IMF 기준으로 따지면 윤석열 때문에 2년이 늦어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보면 그게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일본처럼 뭔가 경제적인 어떤 동기,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국가 주도로 해서 어쨌든 한 챕터를 넘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효과적인 행보였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여기를 안 가고 이승만 박정희만 갔다 왔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한 경론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뭐 개인기라고 해야 될지 미리 기획된 건지 모르겠지만 박태준 포스코 회장을 넣으면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주목도가 시선을 주는 데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도 정치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어떤 시선 분산의 효과도 거두면서 경제 성장과 통합의 메시지를 아우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뭐 일단 어느 정도의 그 메시지는 다 담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후에 그러면 향후 이재명 그 후보의 이 행보 어떤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여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다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냥 전방위로 움직이실 것 같고 그 아까 묘역 참배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박정희 이승만 모욕을 참배하는 것에서 저는 사실은 좀 지지자층에서 좀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예. 신기한 점이었어요. 네네네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통합을 이야기를 했었고 통합을 실천해 나가는구나 그냥 믿어주기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저희가 또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바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한덕수 단일화, 이낙연도 참전 선 넘었다라는 내용의 주제인데요. 자, 이거 좀 반명 빅텐트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국민들 눈에는 내란 빅텐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죠. 이렇게 평가받는 것에 이낙연 전 대표도 결국은 함께 참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넜다라는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을 기어코 그 강을 건너겠다라는 모습. 다들 좀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게 납득할 수는 없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뭐 빅텐트라는 말이 이제 총선 때도 한번 나오고 또 지금도 나오고 매번 이런 굵직한 선거 때는 나와서 사실상 힘이 약한 쪽에서 이 통합론을 늘 들고 나오는 건데 통합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이 통합은 아까 우리 이재명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별로 지지자들이 지금 반대를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가 원칙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왔기 때문에 통합 행보가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칙 있는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 원칙 없이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군대 가면은 이런 짬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음식물 남은 거 해가지고 짬 처리를 하듯이 그런 통합은 원칙 없는 기회주의적 통합이고 이재명 후보가 하려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선명하게 가는 통합은 꼭 국민 통합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비빔밥 같은 거죠. 당근이 질서 있게 놓여 있고 오이가 있고 계란 후라이가 있고 고추장이 있을 때 이걸 이제 비비는 역할을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빅텐트는 사실상 구멍난 빈텐트로서 결국에는 텐트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없는 빅텐트라서 이 구멍난 빈텐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안 세워지느냐 원칙이 없고 또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낙연 그리고 뭐 지금 한덕수 거기다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 거기다가 뭐 개혁신당에 있는 이준석 후보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뭐 그거 외에는 더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으면 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기둥으로서 원칙을 가지고 서 있으면 얼추라도 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유리한지, 그러니까 본인에게 정치적 이해득실과 유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행보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텐트를 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텐트를 치잖아요? 이제는 국민들이 그걸 정치적 야합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태 정치로 봅니다. 그 지난번에도 총선 때 새로운 미래 이낙연 당시 대표랑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손 잡고 지지자들이 화를 내니까 열 하루 만에 파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꼴이 또 난다. 그래서 이건 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치적인 좀 노림수 아니냐. 저는 가장 임팩트 있는 이야기가 그 짬들의 통합. 짬통. 아니 군대에서도 이제 뭐 짬처리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저 예를 든 나중에 써먹겠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근데
저는 이게 빅텐트 하는데 두 분은 텐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텐트가 없는 분들이 텐트 안에 뭐 살짝 어디서도 들어가는 거 그럴 수 아니에요? 있죠. 아, 뭐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그럴 수 있는데 현재 스코어로 보면 두 분은 텐트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정리 너무 잘 해주셔서 깔끔하게 근데 정리해주셨어요. 이거는 뭐 사실 그냥 대선 전에 정치명 기사를 위한 그 불쏘시개지 실제 네. 이게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마도 변수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혀 새로운 5%라도 전혀 새로운 지지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지금 나와 있는 주자들의 지지율과 겹쳐 있는 지지율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빅4라고 뭐 빅4까지는 아니 빅3가 나오던 한덕수 후보가 나오던 엇비슷한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근데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8강전부터 사다리 타고 올라왔는데 사다리 타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왜 바깥에서 말하자면 사다리가 하나 더 있는 거냐 줄이 왜 하나 더 거져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내잖아요. 네. 안 내는 이유는 뭡니까? 하면 해도 내가 이기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108석이 있는 정당의 후보가 바깥에 텐트도 없는 양반한테 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가 본인의 정치적 의도를 위해서 출마 선언을 하고 저는 5월 12일 전에 아웃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저는 말씀하시죠. 이제 이낙연도 한덕수뿐만 아니라 이낙연도 자기 세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네. 본인이 가더라도 따라갈 세력은 거의 없고 네. 이미 이제 그 남아 있는 친 이낙연계는 김동연 지사 쪽으로 붙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주 소수 의리상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제 이낙연이 가게 되면 뭐 손절을 하지 않을까? 네. 국힘으로 가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덕수 출마론에 대해서는 저는 출마를 기정사실로 좀 보는데 기존에도 한덕수 차출론 나올 때 에이 설마 나오겠냐 한덕수의 성정이나 관료 출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비할 때는 결심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결심하는 것까지 또 그렇죠.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아유 결심까지는 해도 5월 11일 안에 뭐 단일화를 하든 뭐 드랍을 하든 정리될 거야 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두 개 다 안 맞는다고 보는 게 지금 한덕수가 대선에 나가야 할 이유 그리고 한덕수 옆에 있는 국민의힘에 지금 친윤들이 분화되고 있거든요. 네. 3분의 1은 홍준표 쪽으로 왔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관망하면서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를 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왜 한덕수 쪽으로 무게중심을 싣고 있냐면 결국 이자들은 지금 당권 투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가 나와서 대선을 나가야 이 사람들 당권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호랑이 등 위에 탄 거고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도 왜 지금 안 나갈 수 없느냐. 이분이요 대선에 생각이 없었으면 이왕규 임명 안 했을 겁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탄핵을 그렇게 유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대선 운동 안 했을 겁니다. 지금도 외신과의 인터뷰하면서 고심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고심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축구 심판한테 다음 경기도 아니고 이번 경기에서 내가 지금 심판 보고 있는데 아 빨간색 유니폼을 뛸 고민 중. 그 심판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못하죠. 심판이 말도 안 후루라기를 불 되죠. 때마다 파란 옷 그치, 입고 그치. 있는 유니폼 네. 입고 있는 팀에서는 그 결정에 승복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냐? 결국 한덕수는 지금 권한대행을 마치고 나면 본인이 내란 수사로 1호로 구속될 걸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가야 그 50명이라고 되는 의원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이 수사는 정치적 수사다라는 딱지를 붙일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돈 얘기하시는데요. 한덕수 같이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돈 쓸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온라인 선거운동 너무 자유로워져가지고 한덕수 요 짧은 시기에 별로 돈 쓸 일도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돈 문제도 아니고 한덕수 개인의 신상의 방어를 위해서 예. 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렇군요. 봅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늘공의 무산일주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내란의 방조에 대한 그 여러 어떤 수사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자신만의 어떤 그 정치적 쉴드를 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하나는 그 아내와 관련된 문제들이 또 계속 제기가 되잖아요. 그 어떤 무속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간 이 늘공의 이 바닥 안에서도 충분히 그 흥행가도를 쭉 타왔던 한덕수의 입장에선 아내가 나가라고 하네? 아, 그러면 이건 나가면 승산이 있다. 되는 건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건- 무속 정권을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대행의 이제 부인도 굉장히 무속에 심취한 분이고 네. 그분도 네.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될 때마다 무당을 찾아, 그러니까 점쟁이를 무속을 만나면 심리적
테라피를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무속에 심취하신 분이고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얼굴을 안 그린다라는 인터뷰도 해요. 왜냐? 왜요? 관상이 보여서. 아,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국면 들어와서 무속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약간 이걸 나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 저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완전 새로운 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지금 보면 건진법사 얘기 나올 때도 보면 양재동에 무속 네네. 캠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 정권은 뭡니까? 그 예하랑에 있었던 검사 캠프와 양재동에 있는 무속 캠프가 대통령 윤석열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진절머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뭐만 하면 이것도 또 무속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행으로 나온 후보의 부인이 심하면 심했지 특정 기자 만나갖고는 관상도 봐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금도 봐주고. 근데 그런 분이 이게 나온다?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박 전 의원이 그런 얘기했지만 저도 나올 거라고 보고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신 변호사님이랑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저는 이제 생각이 한덕수 차출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4명의 후보들이 다들 한덕수 차출론에 예.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한덕수 차출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을 지금 경선 과정에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냥 그런 척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당이 정말 국힘당이 자기 후보들을 너무 하찮게 함부로 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결선이 아니라 그 자기 당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네네네. 거거든요. 결선인데 그 마치 예선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치욕을 후보들이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버티고 있는 이유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단일화될 것이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나로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나에게 한 자리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덕수로 단일화가 되면 한덕수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끝나고 나서 완전 산산조각 날 거라고 봐요. 이 불만들이 한꺼번에 다 폭발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경선이 아니고요. 이제 공당에서 하는 걸 경선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주선 수준 아닙니까? 한덕수랑 누가 중매를 주선! 주선 경쟁을 하고 주선, 있어서 주선. 이건 사실 한덕수를 위한 한덕수에 의한 한덕수의 이건 사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도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하면요 부전승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앞으로 지방 선거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선을 지역에서 했어요. 했는데 누가 내가 나 됐네. 데리고 와. 후보 등록하러 갔더니 아니야, 야 위에서 또 누군가가 사천 날려고 그랬어. 그렇지. 제2의 한덕수 네. 지역에 다 뿌리면 그럼 그 제2의 한덕수랑 또 경선해야 되잖아요. 그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뢰도가- 식의 공당의 질서와 권위와 스스로의 체계와 이런 걸 다 무너뜨렸기 무너뜨리는 때문에 전 이번에 저 국민의힘의 지금 이 부끄러운 모습이 전 역사에 기록되고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안 믿는다. 그 구성원도 안 믿는다. 네, 그럼 어떻게 네. 됩니까? 해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 해산 심판 하지도 않아도 스스로 해산되는 아주 신기한 일이 좀 지금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점에서 만약에 공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후보를 뽑았는데 특정한 세력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다시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면 그 당의 당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무효소송이고 네네. 가처분 치고 네. 난리 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이게 이제 당이 완전히 분해되는 분란 수습이 안 되는. 그리고 나머지 떨어진 후보들은 그 싸움을 수수방관하겠지. 거기서 특정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의 후보다 4명의 후보 다는 아니겠지만 대선 이후에 당권에 관심이 있는 건데 뭐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예. 이게 뭐 지금도 이게 운동장에 아직 입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운동장에 입장하는 과정이 너무 험난해서 실제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는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예.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면 당원들이 완전 들고 일어났을 그럼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힘도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 그 대선을 관리하라는 관리자 책임에는 말씀하셨지만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이 나 선수로 뛰겠어 하는 게 있지만 지금 내부에서도 최근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아니 그 정대철 회장한테 그 단일화를 좀 같이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심판의 입장이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특정 어떤 후보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 지원 사격 형태를 계속 가지고 가는 형태 자기네-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당 내에서 경선 입장에서 심판이에요. 네. 근데 심판을 안 불어야 하겠다는 되는데 거예요. 그렇죠. 이분도 호루라기를 메고 지금 네. 유니폼 입고 한덕수 팀 유니폼 입고 지금 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자기는 상황이 후보도 아니야. 그러니까 후보도 이게 아니고. 한덕수도 문제지만 당으로 보면 또 권영세 위원장도 심판으로서 네.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게 총체적인 지금 문제인데 이게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2021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뽑고 있는데
당의 중진이라친 사람들이 다 안철수라는 국민의당 후보 쪽으로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단일 압박을 했던 그 전력이 있고 지금은 조금 더 노골화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상 정당이 아니라는 게 이제는 뭐 거의 진단이 끝나는 거 아니냐.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한 번에 우연이 거듭되면 그건 그렇지, 필연이거든요. 필연이죠. 그러니까 이 당은 이제 그렇죠. 필연의 저 소멸의 길을 가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난장판 수준인 건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해질 필요가 있나, 가치 있는 이야기일까가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딜러리 경선이 돼버린 이 형국에서 그래도 오늘 오후 2시에 최종적으로 일단 2명이 또 나오잖아요. 그 2명 누가 나올까요, 최종적으로? 근데 저는 좀 불쌍해요. 그 두 명이 누가 나와도 의미는 그쵸. 없잖아요. 축하 꽃다발 받기가 그치, 좀 그치. 스스로 머쓱하지 네, 않을까. 네, 왜냐면 네. 이겼는데 받자마자 전달해야 되니까. 뭐 다시. 샴페인 터트리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겼지만 또 한 번 지금 예. 시험을 또 쳐야 되는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머쓱한데 그래도 꼽자면 저는 1등은 한동훈이 할 것 같고요. 아, 아무래도 그래요? 팬덤이 강하고 또 당내에서도 일반 당원, 일반 네네. 그냥 당원들은 그래도 이 탄핵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아, 저는 네네. 한동훈 후보 또 거기다 안철수 후보가 워낙 지금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구도면에서의 반사이익을 많이 받을 거로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김문수, 홍준표 이 둘이 이제 윤핵관도 나눠 먹고 친윤도 나눠 먹고 이 당의 표도 나눠 먹는 지점이라 아마 2, 3위로 갈릴 것 같은데 처음에는 홍준표 후보의 우세를 점쳤었어요. 왜냐면 단기전 승부고 이 당의 경선이라는 게 너무 그 가열되게 붙으면 좀 개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개싸움에 능한 사람이 홍준표거든요. 그래가지고 잘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더 잘 뭐 깐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깐족을 그러니까요. 그걸 한동훈의 넘어선다니. 깐족 최신 그치. 버전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 눌러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홍준표 후보가 길을 못 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네. 지지세가 줄어들고 전통적 당원들이 그럼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래도 김문수 후보일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제 얘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래도 김문수를 안정감 느끼고 그나마 저렇게 품격 없이 깐족깐족거리는 사람들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게다가 한덕수와의 연대가 가장 스무스할 것이다. 거기까지 보면 김문수 후보가 전 2등을 할 것 같고 홍준표 후보는 아슬아슬하게 3등으로 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홍준표 후보의 이미지가 많이 묻혔어요. 왜냐면 깐족의 대표 주자였는데 지금은 꼰대 대 깐족이라고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샌가 그 깐족의 이미지가 꼰대가 돼버린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진짜 이제 말씀하신 앤티크 것처럼 깐족이죠. 이미지는 펴졌다. 앤티크 깐족이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신제품 깐족이 이제 이번에 나오고. 신간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훨씬 기능이 뉴월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와가지고 네, 네. 거의 제가 보니까 1대1 토론 3시간 했잖아요. 네. 거의 검사 취조실 같더라고요. 거의 아, 홍준표 후보가 그렇죠. 거의 피의자로 와서 앉아있는 쩔쩔쩔쩔 매는 모습이 물론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로 대드냐 예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제가 성립하려면 홍준표 후보가 깐족거리는 캐릭터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정희, 박근혜 이런 캐릭터여야지 이 깐족의 역풍이 부는 건데 둘 다 깐족거리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역풍이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좀 토론에서는 우세를 점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근데 홍준표와 한동훈은 저 MBTI가 좀 궁금하거든요. 둘은 아주 본질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래도 뭘 물어보면 그래 내가 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아,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스타일이라면 한동훈은 절대 대답하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대답하지 않고 그러면 당신은 뭐 이런 거 한 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깐죽거리면서 막 피해 나가잖아요. 둘이 너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에 비하니까 홍준표는 깐죽이 아니라 그냥 버럭. 됐어요 하는 그냥 버럭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한동훈을 지지 못할 것 같고 아니 근데 한동훈을 깐족은 지지하는 맞는데 사람은 깐족은 맞는데 홍준표 후보도 이게 천적 관계를 잘못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의 홍준표식의 깐족은 좀 먹혔는데, 약자들, 약자들. 그러니까 좀 점잖고 좀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사람들 상대로는 깐족깐족거리는 게 이게 통했는데 시원하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한동훈 같은 더 큰 깐족을 만나니까 이 천적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힘을 못 쓰더라고요. 네. 이번에. 아, 거의 한동훈 후보는 이제 그 정체 입문하면서부터 거의 그 뭐라 그럴까 그걸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잖아요. 180대 1로 이겼대잖아요. 180대 1. 그 기자들이랑 문답할 때도 그렇고 뭐 물어보고 이번에 뭐 SNS에 나와서 거울 치료 당했다 이런 그러니까, 평하는데 너무 본인도 웃겼어요. 그러잖아요. 아, 이게 네. 되게 짜증나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할 네.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움직이니까 사실 그 지점에서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낡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비해서 그리고 뭐 홍카콜라라고 불리던 시절에 비해서 감각도 그렇고 인식도 네. 그렇고 이게 이제 무뎌졌다. 낡음이 그게 10년 전이에요. 홍카콜라가. 낡음이 드러나니까 사실 이제 좀 격차가
차이가 보였다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약간 그 SNL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미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한 후보 후보? 같은 경우는. 어. 자, 근데 예. 한 후보가 근데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엄청 싫어하고 비웃고 있지만 사실 네.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굉장히 뭐 그게 어그로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이미지나 홍보 면에서는 굉장한 효과를 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들은 그거 뭐 기타를 왜 저렇게 뭐야 네네. 막 이렇게 하고 예. 왜 커피를 마시자 그래? 새우 깡. 예, 뭐 하고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하자면 제 타임라인도 민주당 편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가져가는 게 어쨌든 중간층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어쨌든 관심을 끌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캠페인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한동훈 후보가 좀 동정 여론도 받은 게 그 홍준표 후보가 저는 해서는 안 될 발언했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선을 넘어서 예비 후보 토론 때 생머리 얘기를 하고 그 키높이 너무 그리고 인신공격적이다. 고정 속옷 얘기는 예. 질문 안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또 상대를 저도 이렇게 얘기했죠. 괴롭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체에 대한 공격까지 한다는 거는 전 홍준표 그 옛날 깐족 이거 더 이상 유효기간 이제 지났다. 이제는 깐족이 넘었죠. 아니라 완전히 상대방의 그 완전히 결례를 넘어서는 그렇죠. 인격 네. 모멸까지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너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 세 분이 또 평론을 하시면서 다 같은 공감대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결국은 도토리 기재기다. 독인 개기다 이런 생각이 저는 뭐 듭니다. 여러 방송 가면 물어보는 저는 3대 1 구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 탄핵 이게 근소하게 갈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비동선 할 때 보면 그 탄핵에 반대하는 게 한 60 되는 것 같고 예. 국민의힘 내부에는 예. 그다음에 이제 탄핵에 그래도 탄핵을 정리하고 가야 된다가 한 40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올라왔으면 한동훈 후보가 이강의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구도상으로 보면 어쨌든 3대 3을 나눠 먹고 여기서 서로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안철수 후보가 한 5%밖에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홍준표, 김문수도 사실 30대 30에서 여기가 29 나오고 여기가 31 나오고 이런 상황이 네네. 될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는 누가 갈지는 굉장히 뭐 근소한 차이로 네. 이제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근데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이제 한덕수 그렇죠. 기다리고 대행과 있다. 결승전을 해야 이제 우승컵을 네. 얻는 거기 때문에 예선에서 그렇죠. 이겼다. 예선 아니, 통과죠. 예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승컵하고 꽃다발 받고 바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예. 돼버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단독 하나 나왔는데 아, 아이고, 네. 우리 단독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뭐 이제 방송하는 그 과정에서 단독이나 어떤 속보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방송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하고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쉼 없이 달려오는 과정에 저 오늘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벌써 시간이 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긴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비교원을 꼭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자,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분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 김한 한겨레 21 기자, 이지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